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NFT 아트 뉴스입니다. 이 시간 김민지 아트앤테크 커뮤니케이터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NFT 시장 관련해서 좀 살펴볼게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NFT 시장이 최근 이제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미국 분위기는 어떤지부터 먼저 궁금합니다. 네, 올해 2분기 이후 미국 시장도 역시 침체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NFT 블록체인 관련 상표 출원이 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은 얼어붙은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및 NFT 상표 전문 변리사 마이클 콘도리스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 30일까지 무려 미국 내 NFT 블록체인 관련 상표 출원 건수가 6,366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 수치는 작년에 2,000여 건에 비하면 3배 폭증한 수치인데요. 네. 예를 들어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포드가 있는데 포드 역시 미국 특허청에 메타버스 NFT 관련 상표 출원을 19건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메타버스에서 활용되는 가상 자동차 관련 상표. 그리고 메타버스에서의 온라인 전시 관련 상표. 네. 이런 새로운 상표권을 먼저 선점하기 위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글로벌리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메타버스 하면은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NFT로만 볼 것이 아니라 NFT가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창작물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가 있고요. 또 현실 경제와 가상 경제를 연결할 수 있는 주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네. 더 큰 이 메타버스 시장을 해서 NFT의 사용성을 점검해보고 먼저 선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의 상표권 출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NFT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된 것 같은데 그거와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표 출원이 이렇게 6,000건이나 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활발하게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난해 대비해서 3배가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아직도 지금 두 달 이상이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활용량은 훨씬 더 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가능성을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지 네네.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발표하신 분이 메타버스 및 NFT 상표 전문 변리사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예. 법조계 속에서도 새로운 영역이, 전문 영역이 생기고 있는 것의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저는 궁금한 것이 네. 이 변리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데이터를 모아서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글로벌리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기업들이 NFT 관련 뭐 상표를 출원한다든지 이런 네.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제가 알기로도 현대와 롯데 등 유수의 대기업들이 메타버스에서의 상표권 출원을 이미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초 같은 경우 메타 자회사인 인스타그램과 네. 그 페이스북의 NFT 통합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게 이제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메타 인스타그램에서 NFT 게시 기능을 시험 운영을 개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도 제 인스타그램에 메타마스크 디지털 자산 지갑을 연결해서 제가 소유한 NFT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네. 게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갑들이 가능하냐 하면은 네. 코인베이스 월렛 그리고 데퍼, 메타마스크, 레인보우, 트러스트 월렛 5종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계속 그 베타 테스트를 하다가 9월 29일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미국 사용자 모든 분들은 디지털 자산 지갑을 연동해서 NFT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메타 측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왜 또 국내에는 이거 아직 미국 구입이 안 된 사용자들만? 거고. 네. 네네. 그런데 이 메타가 미국에 가능하다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 저도 네. 게시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100개국으로 NFT 서비스를 확대한 상태입니다. 네, 국내 사용자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소유한 NFT를 게시할 수 있고요. 페이스북에 교차 게시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의 리얼리티 TV 스타인 킴 카다시안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이 디지털 화폐로 홍보를 했다가 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었던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리얼리티 TV 스타이자 유명 인플루언서죠. 킴 카다시안이 인스타그램에
이더리움 맥스라는 토큰이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네. 이 토큰에 관련된 홍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암시가 담긴 그런 포스팅이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누가 제재를 했는지를 봤을 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직접 제재를 했다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킴 카다시안이 벌금 100만 달러와 앞서 대가로 받은 금액 및 이자 26만 달러 등 총 1,126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8억 원에 달하는데요. 네. 이걸 내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암호화폐 증권을 홍보하지 않기로 서약했다고 합니다. 네, 메타버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일본의 경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부가 NFT와 메타버스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웹3 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이제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일본이 뭔가 정부 차원에서 NFT나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나 보죠? 네, 올 초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웹3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서 우리는 연구도 할 거고 투자도 할 거다. 일본 경제의 여명은 이 웹3 산업에서 나온다라고까지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최근 일본 디지털청이 첫 번째 웹3 연구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NFT 다오 등 웹3 시대에 경제, 사회,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건데요. 이걸 네. 연구함과 동시에 정부의 각 제도와 부처를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번 상황 살펴봤고요. 그리고 뉴욕 글로벌 전문 투자 회사인 M31 캐피털이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원 규모의 웹3 투자 펀드를 출시했다고 하는데 먼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뉴욕에 위치한 글로벌 투자 회사이고요. 지금 실리콘밸리에 이어서 뉴욕이 새로운 스타트업들의 인큐베이터이자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M31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분은 네. 2011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는 그 NFT라는 한 장르 분야만 관련된 뉴스 보도를 살펴볼 뿐 아니라 메타버스와의 연계성 그리고 웹3라고 하는 좀 더 큰 카테고리 속에서 이 NFT가 어떻게 성장, 변화, 발전할 것인지를 같이 바라보아야만 네. NFT의 미래 또한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M31 캐피탈은 투자 펀드로 최대 1억 달러를 웹3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웹3 관련 기업 어느 곳에 투자를 했는지, 어떤 네. 섹터에 투자를 했는지요? 네. 이 M31 캐피탈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 인터넷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구축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탈중앙화 그 애플리케이션 내지는 인프라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실은 우리가 그 탈중앙화라고 했을 때 중앙화된 어떤 곳에 모든 나의 데이터 소유권을 다 일임하고 할당하고 또 그곳이 내 데이터를 어떻게 광고 등에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웹2라고 하는 플랫폼의 한계일 수 있는데요. 네. 웹3라는 것이 탈중앙화 이념을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이런 철학적인 이념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테크니컬한 기술층이 구동되어야 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인프라 관련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FTX도 올 초에 웹3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서 2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렇게 NFT 시장이 침체된 시점에서 관찰할 만한 사항은 시장은 침체되고 얼어붙었으나 네. 웹3 관련 VC 펀드가 증가하고 있고 꾸준하게 웹3 관련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요. 웹3에 이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웹3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 왈가왈부가 있었죠. 논란이 네.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웹3는 실체가 없는 마케팅 용어에 가깝다라고도 했었고요. 네.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도 웹3는 일부 투자자만 돈을 벌 것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NFT에 대해서도 이게 투기다, 투자다, 혹은 뭐 미래 가치가 있는 산업이다 논쟁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웹3도 네. 초기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제 웹3라는 개념을 봤을 때 우리가 웹1이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를 그냥 읽을 수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웹2 같은 경우는 쉽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처럼 우리가 그 콘텐츠를 직접 창작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네. 그러나 제가 유튜브에 많은 콘텐츠를 올린다 한들 구독자가 모이지 않으면 저에게 그 수입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제가 그 스포레어 공동 창업자의 트위터를 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인스타그램에 여러분의 작품을 올려보세요. 예술 작품을 올리면 돈은 그 플랫폼 회사가 법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포레어에 여러분의 예술 작품을 올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웹3라고 했을 때 탈중앙화가 어떤 철학적인 개념에 이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생산낸 그 주체에게 데이터를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권력의 분산, 수익의 분산의 개념으로서의 탈중앙화이고요. 네.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여러저기 기술적인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에도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주목할 만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M31 캐피털이 1억 달러 규모의 웹3 투자 펀드 출시했다는 얘기를 지금 저희가 살펴봤는데 국내에서도 사실 웹3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올해 5월에 1,000억 규모의 투자를 했었고요. 삼성 넥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웹3뿐만 아니라 뭐 크립토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는 웹3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삼성 넥스트에서 최근에 이제 투자한 슈퍼레어라고 하는 NFT 아트 플랫폼이 있는데요. 슈퍼레어라는 곳은 사실 이제 국내에도 NFT 투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잘 써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나오셨으니까 오늘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말씀하셨듯이 슈퍼레어는 작년에 3월이었죠. 삼성전자의 투자 자회사인 삼성 넥스트가 투자한 NFT 아트 플랫폼이다라는 뉴스로 한동안 뜨겁게 시장을 달궜는데요. 2018년 4월에 설립한 어찌 보면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슈퍼레어는 참으로 희소하다라는 의미죠. 네. 그래서 그런 브랜딩 가치관이 내포하고 있는 만큼 아무나 들어가서 작품을 올릴 수 없게끔 엄격한 큐레이션을 내세운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엔 가까이 하기에 좀 먼 당신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이 슈퍼레어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NFT 아트 거래소입니다. 삼성 넥스트뿐 아니라 여러 해외 벤처 투자사와 함께 슈퍼레어가 모집한 900만 달러요, 약 101억 원 규모의 네. 시리즈 A 펀딩에 삼성 넥스트가 참여를 한 것이고요. 슈퍼레어 본사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습니다. 공동 창업자는 세 분인데요. 이 세 분이 원래 그 픽서라라는 그런 기업을 공동 창업한 바 있습니다. 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크리에이터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끔 한 디지털 자산 소유권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예. 제가 오늘 방송 전에 픽서라.io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네. 슈퍼레어의 3명의 공동 창업자 이름이 고스란히 올라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이들이 제공하는 기술적 인프라를 통해서 슈퍼레어가 초기에 가동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슈퍼레어의 그 설립 이념을 봤을 때요. 네. 존 크레인이라고 하는 대표 경영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네. 디지털 아티스트와 애니메이션 창작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한 가지 발견한 점이 네. 기존의 현대 미술계가 애니메이션과 일러스트레이션, 디지털 아트에 대해서 주요하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본인은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고 디지털 아트를 사랑하고 또 심지어 거래를 하고 싶은데 그런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라는 그런 질문에서 그런 페인 포인트를 발견한 그 지점에서 창업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 존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그 일했던 그 이력을 살펴보면 전도 유망한 이더리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이죠. 컨센서스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큐레이션이 엄격한 디지털 아트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한 것이 슈퍼레어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슈퍼레어라는 플랫폼이 좀 폐쇄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NFT 아트 플랫폼이 가장 좀 널리 알려진 게 오픈시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견이세요? 삼성 넥스트에서 오픈시가 아닌 슈퍼레어에 투자를 할 만한 이런 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삼성전자 내부의 의견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네. 그냥 추정해 보건대 네네. 슈퍼레어는 하이엔드 큐레이션 플랫폼을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분명히 심사를 받은 엄격한 그 과정을 거친 아티스트들만 작품을 네. 선보일 것이고 네, 또 네. 실제로 스퍼레어의 작품을 올리게 되면 민팅하게 되면 수천만 원대로 그 작품이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거를 보유할 수 있는 음. 투자자층이 컬렉터층이 스퍼레어에 형성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이 브랜드로서의 퀄리티를 예. 보증하고자 하는 스퍼레어의 가치관과 음. 삼성전자 역시 그 맥이 닿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삼성전자는 제가 또 다음에도 뉴스를 가져오겠지만 또 다른 그런 큐레이션을 엄격하게 생각하는 플랫폼인 립디 게이웨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립디 게이웨이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 TV 안에 직접 예술 작품, NFT 작품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거를 구매도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퍼레어가 그 립디 게이웨이와 조금 더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최근에 네. 스퍼레어 2.0을 발표했는데요. 네. 제가 계속 웹3의 그 키워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웹3 NFT 아트 플랫폼으로서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네, 스퍼레어 2.0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스퍼레어 자체에서 또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플랫폼을 개편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트위터 스페이스로 라디오처럼 방송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돌아가서 어제 새벽에 방송이 됐으니까요.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 스퍼레어에 지원을 했는데 내가 떨어졌다라는 거를 메일로 네. 좀 알려주세요. 그 작가 입장에서. 네네. 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한국 작가들이 스퍼레어에 진입하길 원해서 네. 본인의 작품 및 자기 소개 영상을 1분 정도 촬영해서 스퍼레어에 보냈습니다. 네. 그러나 내가 통과가 됐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메일로 당신은 스퍼레어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라고 메일이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림이 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교차할 수가 있는데 네. 어떤 스퍼레어 2.0 가기 전에 기본적인 그런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을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했는데요. 네. 아마 그 부분도 고려를 할 것 같고요. 스퍼레어 백서를 살펴봤더니요. 스퍼레어 2.0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등장하는 키워드가 역시나 다오가 있는데요. 다오는 탈중앙화 조직이라고 하죠. 근데 스퍼레어 다오 같은 경우는 그냥 개념적인 탈중앙화 조직이 아니라 네. 이더리움 블록체인 내에 그 멀티시그 스마트 계약이라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이더 주소를 갖고 다오가 형성되어 있고요. 스퍼레어 같은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가 스퍼레어 랩스라고 네.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스퍼레어 다오 위원회가 있고요. 또 네. 스퍼레어 커뮤니티가 있고요. 스퍼레어 내에서 발행하는 토큰이 있습니다. 이 토큰 같은 경우는 스퍼레어에 입성이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아티스트나 또 컬렉터들에게 할당되는 토큰이기도 하고요. 이 네. 레어 토큰을 보유한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 이 웹3 기조에 걸맞게 작품 출품을 신청한 일종의 독립 갤러리인 스퍼레어 스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퍼레어 2.0의 설명까지 들어봤는데 스퍼레어가 워낙 이렇게 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작가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NFT 아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믿을 만한 투자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실은 오픈시는 창작자 입장에서는 NFT 작가로 활동하기 위한 기본 역량을 쌓기 위한 플랫폼으로 작가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픈시 같은 경우는 아트만 취급하지 않고 굉장히 네.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컬렉터블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스퍼레어 네. 같은 경우는 NFT 아트에 방점을 두었고요. 우리는 큐레이션이 중요하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작가인지 이 작가조차 스캠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간이 필요한 게 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NFT 시장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분명히 일정한 자격을 통과한 신뢰할 수 있는 NFT 작가다라는 거를 보증을 해주고요. 네. 또 스퍼레어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이 작품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 미학적 담론이 형성되어 있고요. 네. 자체의 전시회도 또 열어가면서 일종의 메타버스 갤러리로서의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슈퍼레어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있는데 아마도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 도대체 그러면 엄선된 작품만 올라갈 수 있고 네. 아무나 NFT를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여기 올라가는 그 작품들의 가격이 평균 가격이 한 2만 달러 많으면 뭐 2만 5천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환율 적용하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들인데 여기에 첫 번째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국 작가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작가님들이 한 수십 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러하고요. 구체적인 통계가 산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계속 도전하신 작가님들이 있었고요. 또 제가 작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아, 좋네요. 네. 2022년 4월에 슈퍼레어의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서 슈퍼레어 작가로 입증이 된 여기서 네. 활동하게 되시게 된 김지연 작가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파인아트 회화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네. 동시에 NFT 아트 작업을 하고 아. 계시는데요. 슈퍼레어 들어가시면 이렇게 김지현이라고 작가명이 쓰여 있는 계정이 있습니다. 네. 네, 작품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작품은 마이 유니버스라는 공통의 컬렉션에 있는 두 개의 작품입니다. 네. 마이 유니버스라는 뜻은 나의 우주란 뜻이죠. 그렇죠. 우리는 저마다의 소우주를 가진 인간이고 그런 다양한 인간이 밤하늘의 별처럼 함께 어우러져서 이 네. 세상이라는 우주를 구성하는데요. 아, 지금도 움직이고 네, 있네요, 작품이. 그렇죠. 이게 움직이는 아. 작품이고요. 나중에 이 플랫폼 슈퍼레어 들어가서 보시면 음악도 나와 있습니다. 오. NFT 아트는 저작권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작가님이 음악을 전공하시지도 않았지만 네. 직접 이 작품에 결에 맞는 음악을 창작하셔서 NFT 아트 작품 위에다 덧입히신 작품이고요. 네. 이 첫 번째 작품은 드림랜드인데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유쾌한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스테이션 우주 정거장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예, 이 작품이죠. 네네, 우주에 있는 정거장인데 네. 이 작가님 작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멍 때린다는 표현을 쓰죠. 네. 그냥 그렇죠. 푹 빠져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네. 제가 그 작가 노트를 잠깐 읽어드리자면 네. 지친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삶에서 힘든 일을 만나 잠시 쉬어가고 싶을 때, 그런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우주 정거장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얘기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네. 사실 이제 지금 아트워크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가 슈퍼레어 이외에도 아까 얘기 잠깐 해주셨던 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니프티 게이트웨이. 네, 립드 게이웨이. 네. 네. 그 니프티 게이트웨이 네. 게이트웨이가 네.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두 가지 이제 슈퍼레어와 니프티 게이트웨이는 약간 큐레이션을 하는 곳들이고 이제 파운데이션은 좀 독특한 게 작가들끼리 이 초대제로 운영이 되는 곳이잖아요. 저는 재밌었던 게 그 NFT 가격의 평균가가 네. 아마 슈퍼레어가 파운데이션의 한 3배, 4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큐레이션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가격이 유지되는 것인지 그게 약간 궁금했는데 이 슈퍼레어 말고 다른 마켓플레이스를 좀 사용하는 국내 작가들은 없나요? 네, 방금 이야기하신 파운데이션.앱을 치면은 파운데이션 플랫폼이 나오는데요. 이곳에도 많은 작품을 민팅합니다. 그 초반에는 초대제로 먼저 파운데이션에 입성한 작가들이 초대한 작가들만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요. 네. 파운데이션도 올 초에 웹3 키워드를 내세우면서 네. 누구나 다 진입이 가능한 곳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누구나 다 그 파운데이션 공간에 올릴 수가 있고요. 경매도 진행할 수 있고 가격을 설정해서 리스팅한다고 하거든요. 네. 작가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하는 걸 리스팅한다고 하는데 그 리스팅도 가능한 그러한 체제로 파운데이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그 메타버스 NFT 아트 플랫폼 마켓들이 생기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레어 같은 경우는 하이 큐레이션, 엄격한 큐레이션과 컬렉터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고요. 네. 오픈시는 조금 더 대중적이고 광범위한 그런 NFT 아트와 컬렉터블을 아우르고 있는 섹터의 메타버스 갤러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NFT 마켓플레이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지금도 국내에 굉장히 많은 NFT 마켓과 플랫폼들이 생기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피지컬, 현실 세계에서의 갤러리와 뮤지엄도 그러하듯 각자의 특장점과 브랜딩을 다채롭게 해야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는 그런 메이저급의 어떤 NFT 메타버스 플랫폼과 갤러리가 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안에 있는 다양한 생태계의 작가들이나 컬렉터들의 투자자들의 그런 필요를 간파하면서 특색을 살리는 플랫폼들, 거래소들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이미 생겼다면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브랜딩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다양한 NFT 아트 플랫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그 화면으로 봤던 김지연 작가 작품을 보니까 이분이 회화도 같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회화 그림은 어떨지 또 이게 NFT 아트 작품을 보니까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는 마음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는 회화 작품들을 그리고 있으시고요. 네. 또 이분은 새벽 5시마다 일어나서 먹으로 또 그림을 그리십니다. 일종의 어떤 마음의 네. 수양 같은 그런 네.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엔 천에도 드로잉을 하시고 이거를 또 커튼이나 어떤 장식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작가님의 피지컬 작품들과 NFT 작품들이 네. 조금은 다른 컬렉션이긴 하지만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보여주면서 다양한 컬렉터층을 만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김지연 작가의 팬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 슈퍼레어의 실제 그리는 그 작품과 네. 또 NFT 아트 작품을 매칭해서 같이 선보이는 컬렉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계속 그림을 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빠져들어서 보게 되네요. 또 음악도 함께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네. 어떤 음악이죠?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음악이 네. 한 27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음악을 좀 틀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다 감상만 하면은 방송 사고가 생길 수도 있게끔 음소거 상태가 될 수 있어서요. 지금 네. 화면만 보고 계시는데요. 네. 슈퍼레어 들어가셔서 직접 컬렉팅도 가능하시고요. 음. 그리고 의외로 슈퍼레어 안에 엄청난 고가 작품이 아닌 누구나 컬렉팅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가격의 작품들도 찾아보면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슈퍼레어 2.0에서는 갤러리 간 경쟁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러한 작가의 작품을 출품하겠다라고 갤러리가 신청을 하면 슈퍼레어 안에서 이 작품을 스페이스라는 공간에 출품을 할 수가 있고요. 다오 등의 투표를 통해서 출품작이 선정이 되는데 최종 선정도 아니고 그다음에 레이스라는 본선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에는 탈중앙화 큐레이션을 보여주겠다는 의도인 것 같고요. 네. 이러한 관점에서도 웹3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NFT 아트 플랫폼의 브랜딩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아트워크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약간 나랑은 거리가 먼 얘기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소식이 그 메타버스 그룹인 이제 유명한 그룹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에스파가 에스파. 네, 네. 글로벌 NFT 아티스트인 블레이크 캐서린과 협업해서 디지털 아트 컬렉션을 출시를 한다면서요? 네, 그 컬렉션 이름이 아이걸즈인데요. 그 네. 아이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 아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진행자 분께서도 또 다른 자아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방송에서는 보여주실 수 없는 네. 그걸 네. 이제 아이라고 하는데요. 이 블레이크 캐서리는 글로벌 NFT 아티스트입니다.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을 많이 그리고 있는데요. 이 아이걸즈 컬렉션은 에스파 각 멤버들과 이 멤버들과 매칭되는 아이 아바타 멤버들의 성격과 요소와 정체성을 반영해서 3개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작품이 세계적인 미술 경매 업체죠. 소더비의 뉴욕 본사 갤러리에서 열리는 특별 전시에서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좀 약간 새로웠던 점이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그 원래도 메타버스 컨셉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이런 류의 어떤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뭐 어떻게 돈을 받고 팔렸다거나 굉장히 호응이 굉장히 크다거나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었거든요. 사실 그동안은.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소더비에서 전시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요걸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다음 소식은 다소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벌집 작가로 잘 알려진 한국 포스트 단색화의 대표 화가인 김태호 화백이 지난 4일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고인은 지난달에도 NFT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좀 다소 갑작스럽게 별세를 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네, 후기 단색화의 거장이시죠. 김태호 화백이 향년 74세로 지난 4일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지난달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투병 생활을 해오던 부산에서 이날 오전 타계했는데요. 네. 1948년 부산 출신으로 홍익대 미대에서 서양화를,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셨습니다. 네. 이후 추상화가로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시면서 1987년부터 2016년까지는 홍익대 미대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는 데 몰두하셨습니다. 네. 김태호 선생님의 대표작은 내재율 연작입니다. 예. 내면에 있는 리듬이라는 뜻인데요. 여러 개의 물감을 캔버스 위에 가로, 세로로
반복해서 올리고 네. 두텁게 쌓은 물감층이 굳으면 칼로 깎아내는 방식으로 작업하셨습니다. 네. 이전까지의 회화 작업이 물감을 계속 쌓아 올라가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김태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역으로 그 쌓아 올린 물감층을 긁어내서 속안에 있는 내면의 리듬을 발견하는 그런 네. 식으로 작업을 하셨고요. 화면 속에서 미묘한 리듬감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선생님의 유작이 표 갤러리에서 서울 종로구 본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오늘 27일까지 질서의 흔적이라는 유작전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네. 평면 회화뿐 아니라 선생님께서 선보이신 NFT 작품도 함께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분은 저도 아는 분이어서 사실 제가 이제 이 미술 쪽에 잘 모르는데 이분이 이제 밑그림 없이 펜으로 한 번에 이제 그 일러스트를 그리는 라이브 드로잉이라는 기법으로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김정기 작가가 해외에서 갑자기 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이 미술계에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그 미술계 전반에서 그리고 또 특히 일러스트레이터나 만화계 전반에서 많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정기 선생님께서는 이제 고인이라고 칭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향년 47세로 별세하셨습니다. 네. 고 김정기 작가는 지난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일정을 마친 뒤 뉴욕으로 향하던 공항에서 심장 통증을 고소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고 김정기 작가님은 꾸준한 관찰과 연습을 통해 복잡한 형태의 그림을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분이십니다. 고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네이버 웹툰에서 박성진 작가님과 함께 TLT를 연재하기도 하셨고요.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의 파라다이스와 제3인류의 사파를 담당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아울러 입시 미술학원에 몸담으시면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수많은 후학을 양성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현재 NFT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별이 되신 두 분의 거장 작가님을 추모합니다. 네, 저희도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지 아트앤테크 커뮤니케이터와 함께 다양한 NFT 아트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